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한 20% 정도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군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그걸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각종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 이 돈 걱정 없는 집 만들자, 이 가정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쳐오신 재무상담 전문가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김의수 재무상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3만 달러 말이죠. 네. 그게 그냥 단순히 3천만 원 치고 4인 가구 치면 1년 소득이 1억 2천 원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평균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다들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겠죠. 네.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국민 총소득 GNI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통계학적 오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의 소득도 네. 거기에 들어가고 예. 또 뭐 외국에서 벌어온 소득도 이제 GNI에는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통계학적 오류는 그분들의 소득까지 잡히는 거고요. 또 저도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부부가 합산해서 한 400만 원 안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한 달에. 네.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네. 이거를 다 합산해서 이제 그 GDP에서 나눈 거거든요. 인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학적 오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각 집집마다 가정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는 1인당 3만 불이 아니라 15,000불 안 될 것 같아요. 15,000불. 네네네.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뭐 지금은 50대 부부가 뭐 외벌이를 해서 뭐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번다고 해도 이 소득이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30세부터 요즘 한 55세까지 뭐 임금 피크까지 봤을 때 이게 최고 많이 버는 데까지 한 20년, 25년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평균 내보면 15,000불도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이거는 이제 국제적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는 기업이 얻는 소득, 뭐 정부의 세금 이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 그걸 가지고 각 집집마다의 평균 소득을 말할 수는 없다. 네. 그거죠? 국가가 3만 불 시대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굉장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인구가 5천만 넘어서 이 단기간에 GNI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저희가 7번째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대단한데 이제 서민 경제 자체는 그거하고 완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 뭐 10명 가운데 2명도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의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1994년도가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GNI가 2만 불을 넘어섰고요.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2만 불을 넘어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뭐 94년도만 비교해도 지금 이제 거의 뭐 3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 3배 연봉을 지금 받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95년도에 이제 기업에 갔을 때 제 연봉이 한 1,500 됐으니까 지금 연봉이 4,500이면 3배가 올랐는데 3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한 뭐 자산의 비용, 거주 비용,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구매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만한 급여를 받아서 요즘 월급 받아 쓸 거 없다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IMF 이후에 극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요즘 뭐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워낙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미국, 레이건 정부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 계실 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출발을 했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인플레는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이제 작은 정부, 큰 네. 시장으로 네.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당시는 좋아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제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될 거다. 소득이 증대가 되면 저축을 많이 하고 또 기업의 대출을 일으켜서 기업은 또 투자를 하고 네. 투자는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소득을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우리가 2009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실패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은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IMF 이후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양극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소득층들의 소득은 점점 올라가고 네. 저소득층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중산층이 없어져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 1% 자산가들이 예. 전 세계 소득의 자산의 51% 이상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 분배가 안 된다고 좀 보면 되고요. 또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경제는 살아났는데 이게 소득 분배가 제대로 낙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예. 저희들은 또 이제 근로자들은 희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의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로 가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중산층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그러면 고용이 불안전해도 한번 해보자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그렇죠. 고용의 불안으로 나타나서 네. 더 어려워진 거죠.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저성장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처럼 고도성장도 안 되는 거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희수 씨는 돈 걱정 없는 집 만들자. 네. 가정경제 살리기 운동 이런 거 하고 계신데 네. 돈 걱정 없는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봐도요. 돈에 대한 걱정은 뭐 농경 사회를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책을 보거나 뭐 논어나 또 뭐 불교나 기독교 책을 봐도 그 2000년 전에도 다 돈 걱정을 했던 걸 보면 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데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네. 예전에는 그냥 노동에서 농경 사회는 그냥 하나 노동만 제공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 살고 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는데 평생 한두 번 딱 실패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이제 중산층들이 알고 있고 회생의 기회가 별로 없는. 네, 그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연하게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고 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재테크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계속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는 거죠. 갈수록 자산 관리도 어렵고 재테크도 네. 어렵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성장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투자할 때도 별로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현금 보유가 258조인가 그렇거든요. 예, 대기업 예. 10대 기업들 예. 현금 보유가. 그런데 투자를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그냥 단순히 소비를 줄이자 이런 것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뭐 정치나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기업이 돈을 쓰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진 경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예.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회에 나오고 또 저희도 이제 50대가 됐지만 그것도 기업에 가면 누군가가 어떤 신입이 왔을 때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서 네. 어떤 시스템이 최고로 좋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돈에 대한 문제?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죠. 네, 또. 그냥 어렵고 힘들다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지 네. 왜 힘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50대 부부들이 이렇게 은퇴가 되어서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걸 분석하고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무조건 성공밖에 없거든요. 네. 좋은 대학과 뭐 좋은 기업.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을 갈 확률이 거의 뭐 10%가 안 되니까 예. 돈에 대한 감각, 네. 그 뭐 금융 이해력, 금융 지수, 뭐 금융 지수, 네, 금융 문맹 뭐 이런 네, 표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일단 지금 경제학에서는 금융 문맥이라는 것은 내 소득을 벌었을 때 지금 경제 사회에 맞는 뭐 재테크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기법 혹은 뭐 정책
금리,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을 금융 문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봐도 자기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적용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문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금융도 문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률이 높아요? 많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테크 쪽에는 최고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네. 지혜 없이 재테크를 한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금융 문맹은 어떤 성공의 재테크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내 소득 안에서 가정 경제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런 그림이 없는 것.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집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한 몇 가지 원칙 같은 거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 꾸리는 제 1원칙이 뭡니까? 1원칙은 참조틀 낮추기. 참조틀? 네, 그러니까 이 참조틀은 그냥 영어로는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준거점, 기준점. 네. 뭐 이렇게 여기는 이게 생수는 아닌데 교수님 우리가 요즘 생수도 사 먹는 시대.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요즘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500원, 1,000원. 1,000원 그죠? 그래서 1,000원 정도면 교수님도 먹을 만하죠.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3,000원 어떻습니까? 3,000원짜리 생수? 네. 안 먹죠?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한 500원, 1,000원까지는 오케이. 먹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수 한 병에 네, 3,000원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이건 비싸니까 먹으면 안 돼. 그걸 왜 먹냐? 혹은 이 정도는 먹어도 돼라는 이 인식의 틀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500원, 1,000원은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이 표준 편차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참조틀이다. 그 소비에 있어서 혹은 돈에 있어서 어떤 준거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가나 항상 강의할 때 참조틀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뭐 생수 얘기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더 중산층이 어려워지는 게 아기를 낳으면 이제 유모차가 필요한데 똑같은 유모차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보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혹은 만져보는 그 신혼부부의 그 소득들이 200만 원 소득도 있을 거고요. 1,000만 원 소득도 있을 건데 이 레퍼런스 자체가 참조틀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3만 불 시대에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정이에요. 국가적으로 3만 불을 이야기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00불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소비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의 레퍼런스 자체는 3만 불 시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모차도 뭐 이렇게 무슨 캐 이렇게 하는 유모차 비싼 게 있는데 몇백만 원 250만 원 정도 하죠. 옛날에는 굉장히 싼 거 썼는데 요즘은 다 뭐 몇백만 원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거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가 시작되었는데 내 소득은 이렇게 힘든데 소비하는 문화 자체는 3만 불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말을 또 하지 않잖아요. 그게 프라이빗한 거고 뭐 개인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뭐 쓰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내 소득 대비 지출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단 내 소비 대비 적절하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하고 소비하자. 근데 생각 없이 쓰게 되면 그게 다 빚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참조틀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내 소득이 적정 기준에 못 미치면 남들이 다 250만 원 유모차 한다고 나도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우울하고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원하면 가져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모차도 이 차를 탔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떤 분이 그 아까 유모차 250을 저렴하게 샀대요. 250을 80만 원 주고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 또 PD님이에요. 그렇게 저렴하게 샀다고. 그래서 자기는 250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 돈이 없으니까 중고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그 전에 차가 뭐였나. 그 차가 이제 소형차였대요. 근데 그 유모차를 사고 뭐 했냐 그러니까 차를 바꿨대요. SUV. 이게 이제 또 딜드로.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디드로 효과라고 해서 하나를 바꿨을 때 이제 연결되는 또 경제 효과를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유모차를 큰 걸 바꿈으로써 이 집은 또 SUV를 또 새 차를 또 샀대요. 그러니까 유모차는 170만 원 아끼고 자동차도 2,500을 더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참조 트릴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또 만나보면 그런 또 남자분들이 차를 좋아해서 이전부터 차를 갖고 싶었던 건데 유모차를 살 때 그런 계산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모든 게 사실은 기준점 자체가 내 소득 대비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내 소득 대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사고 좀 덜 우리 집에서는 조금 덜 소중하다 그러면 얘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참조틀은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모차도 비싼 거, 차도 좋은 거, 네.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네. 캠핑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까 작은 소득에 그게 다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게 참조틀. 네. 네. 두 번째 원칙은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소비의 우선순위. 네. 소비할 때 우선순위를 연결되는 거네요. 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조틀을 어떻게 낮출 수 있냐, 혹은 그럼 뭘 할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그거를 먼저 해요. 이렇게 50대 부부가 왔는데 돈으로 하도 싸우길래 5천만 원을 내가 드리겠다.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내 삶의 소중한 거대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으니까 5천만 원이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써봐라. 네, 부부 각각 서로 이렇게 보지 말고. 뭐부터 쓸 건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성분은 이렇게 5개를 쓰고 남성분은 4개를 썼거든요. 그걸 서로 보면서 이제 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100% 달라요. 다르겠죠. 네, 예, 교수님 아시다시피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돈을 쓸 때 우선순위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철학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싱글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뭐 만약에 한 40대, 50대 분들이 많다면 사실은 더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앞으로 이벤트가 많이 남았어요. 뭐 차도 사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대학 가고 뭐 결혼까지는 또 요즘 자기들이 예. 하라고 좀 저는 이야기하니까 대학은 보내야 되죠. 예. 노후 준비도 또 해야 해야죠. 되죠. 부모님이 또 아직까지 살아 계시면 부모님이 또 이 세상 계실 동안은 또 돈을 쓰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눌려 있다고요. 맞아요. 40, 50대들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내 소득에서 이게 필요해. 얘도 필요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네, 어쨌든 우리가 네. 한정된 자원으로 이것밖에 못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줄였을 때 이후에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을까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군요. 각자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른바 재무적 대화를 나눠라. 그거군요. 이제 가족 단위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부모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들은 땅 파서 돈 나온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뭐 휴대폰이나 뭐 다 달라 그러는데 그냥 없어. 못 줘 그러면 이쪽에서 자꾸 상실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오픈해라. 오픈하고 자녀에게도 오픈해라. 네. 오픈해서 이것밖에 못 해주니까 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 것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다. 이런 대화들을 해서 그냥 주부가 돈 관리한다고 주부가 다 아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알겠어요. 전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부부간의 재무적 대화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자녀도 포함시켜서 그런 대화를 해라. 그리고 가정 경제의 자기네 가정만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공통 합의를 만들어내라 이거로군요. 네, 합의는 잘 안 되더라도 공감이라도 좀 그렇죠. 할 수 이거 있게. 대화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나비 효과가 있는 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고 할 때 자신들이 하려는 의지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그 대목이 되는 참 거예요. 중요하네요. 네. 특히 자녀들과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고요. 또 알고는 있어도 잘 못하죠. 이거 훈련의 개념이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잘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면 자녀들이 뭐 이렇게 적은 급여라도 자기가 자기 삶을 살 수 있게끔 부모가 미리 가르치는 것이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정 경제가 해야 될 숙제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에 지금 뭐 자산은 얼마가 있고 엄마 아빠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너한테 들어갈 돈이 어떻고 네. 우리의 계획은 어떻고 네. 이걸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봐라. 네. 아. 초등학교 때부터도 해야 초등학교 됩니다. 때부터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걸 잘 알아들을까? 이해 못해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용돈 기입장도 쓰고 어허. 용돈을 주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감각, 이게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예, 애들이 예. 모르죠. 예. 모르지만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스스로 뭐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어떤 집들은 어린이날 3만 원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요. 네, 근데 네. 애가 5만 원을 요구하면 3만 원은 부모가 주고 자기 그 명절에 받은 돈 2만 원을 쓰게 되는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어허. 그럼 아이들도 5만 원짜리 사달라고 했다가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내 돈 2만 원이 거기 들어간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에 대해서 사고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아이도 가치 기반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돈 2만 원을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쓸 만큼 얘가 효용 가치가 높을까. 예. 그런 걸 배우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 때 이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앉혀놓고 너 용돈 왜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허. 예. 이미 이제 이 시청자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 해보라는 거죠. 네. 첫 번째 참조 틀을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라.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대화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네네네. 또 세 번째 원칙은 세 번째는 이제 삶에 대한 철학과 행복을 중심으로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얘기인데.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을 중심으로 돈을 쓰는 개념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또 이제 따라서 오는 것들이 예. 돈에 대한 감정이 우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떨 때 돈을 쓸지가 좋은지를 생각해서 그걸 자꾸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자주 못 가거든요. 사실은 예, 예. 4인 가족 해외여행 가면 1인당 100은 넘거든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그렇고. 네,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게 안 하고 3년마다 가보자. 아니면 어떤 집들은 5년마다 가보자라고 하면 3년간 적금을 들면 되고 5년간 적금을 들면 예. 이게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5년이라는 세월이 오거든요. 그럼 한 달에 3만 원만 적금 넣어도 5만 원만 넣어도 5년이면 3, 400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갈 수 있거든요. 그 대신 2, 3년마다는 국내로 간다든지 네. 그럼 아이들에게도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계획이 없이 못 간다고 하지 말고 3년마다 5년마다는 해외여행을 갈 테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적금을 붓고 있다. 네,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고 네.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는 거죠. 대신 지금은 이 금액 안에서 국내 여행을 가보자. 그래도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이제 가치 기반적이고 행복 기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돈을 쓰는 훈련들을 함께 하는 거죠. 네. 자기 행복의 기준점, 네. 자기 인생의 어떤 철학적 관점, 그게 녹아들어 있는 우선순위.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돈은 참조틀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분명해요. 네. 그러네요. 그동안에 별 생각 없었으면 뭐든지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자 했는데 네, 네.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보면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이것부터 나머지는 좀 뒤로 미루거나 안 네, 하거나 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낮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럼 결국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이는 개념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3년마다 만약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못한다는 경험이 아니고 준비하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복의 그 중거점 되는 그 네. 시간들을 네.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안 했을 때는 내 삶에 돈을 쓸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월이 갔을 때 네, 네. 괜찮다는 거죠. 알겠어요.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 만들기의 세 원칙 말씀 주셨어요. 네.